안녕하세요. 명섭이와 함께하는 두 번째 미술관으로 가는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에 이집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집트 강의의 특징은 한 문제에 내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의 방향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앞에서도, 옆에서도, 아래에서도 다양한 관점을 함양해야 된다가 이 예술의, 이집트 예술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시대는 나에게 배경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나의 경직된 사고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바뀌었는지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차가 주차된 곳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을 더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 사이에, 숫자 사이에 규칙성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진짜 간단한 것은 거꾸로 뒤집었을 때 86, 87, 88, 89, 90, 91. 자, 여러분 어떠세요? 속으신 것 같다고요? 하나만 더 봐볼게요. 이거는 중국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물음표에 들어간 숫자는 무엇일까요? 대학 교수가 왜 대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교수가 이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숫자만 보면 계산하려고 하고 규칙을 찾으려고만 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허무하시죠? 자, 이러한 간단한 문제가 나의 경직된 사고를 조금 더 넓혀준다. 잊지 마시고 항상 내 생각의 사고 방향을 좀 넓게 갖는 습관 잊지 마세요. 자, 오늘 그리스 로마입니다. 하나는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이고 하나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거예요. 천재 조각가죠. 어떤 게 미켈란젤로가 한 거고 어떤 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작품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상한 곳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조각상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게 그럴까요? 신기하게도 이 친구가 그리스 시대 거예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좀 놀랐어요. 이 친구가 좀 너무나 저는 밋밋해서 야, 이게 그리스 시대고 이 친구가 좀 더 세부적이어서 야,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게 아니야? 조각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이 라오콘과 아들들이란 조각상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트로이 전쟁.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로이 전쟁이 무엇인지. 영화로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트로이 전쟁이라는 영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제가 출연했어요. 주인공으로. 자, 그러면은 트로이 전쟁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냐면 딱 봤을 때 이쪽까지는 우리가 동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은 우리가 서양이라고 하죠. 세계 최초의 동서양의 전쟁이에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그쵸. 서양이 이겼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서양 중심으로 그때부터 써지기 시작했다. 만약에 동양이 이겼으면 역사가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렇다면 트로이 전쟁. 저는 처음에 트로이 전쟁 하면은 엄청나게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엄청나게 큰 전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트로이 성터를 찾아보니까 가로 세로로 2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 200m면은 축구 경기장보다 좀 큰 거? 겨우 그 정도의 전쟁이었는데 역사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다룬다. 그래서 제가 왜 크게 다룰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동서양의 처음 전쟁.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왜 트로이 전쟁이 발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 때문에 그래요. 테티스라는 요정을
제우스가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제우스는 헤라라는 강력한 와이프가 있었죠. 그래서 헤라한테 걸리면 무조건 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 죽는 거예요. 아, 제우스가 생각해보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주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인간하고 결혼시켜야겠다. 그래서 펠레우스랑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여기에 다 초청하는데 딱 하나의 신만 초청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예요. 불화의 여신 에리스. 에리스만 초청을 받지 못해요. 이 친구가 불화의 여신 에리스입니다. 에리스가 어느 날 딱 갔는데, 야, 오늘 나랑 밥 먹자. 아, 미안해. 나 오늘 밤 약속 있어. 야, 오늘 너 나랑 밥 먹자. 미안해. 나도 밤 약속 있어. 이것들이 나를 왕따 시키나? 에리스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 알았다. 그래서 몰래 쫓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죠. 그렇죠? 그래서 에리스가 이 황금 사과를 제우스 앞에다 딱 놓으면서 쪽지를 하나 썼어요. 이 황금 사과를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에게 라는 쪽지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이때부터 불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우스입니다. 이 황금 사과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옆에 바로 헤라가 있는데 헤라한테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줄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제우스가 이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려요. 자, 이 고민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바로 파리스라는 목동에게 넘어갑니다. 파리스는 우리가 트로이 성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헥토르고 둘째 아들이 파리스인데, 파리스라는 목동에게 이 사과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요. 파리스의 사과. 앞에 3명의 여인이 서 있죠. 한 명은 헤라, 한 명은 아프로디테, 한 명은 아테나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테나고 어떤 사람이 아프로디테고 어떤 사람이 헤라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헤라는 항상 헤라 옆에는 이렇게 공작새가 있어요. 헤라 하면은 공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술관에서 그림을 볼 때 어떤 여인 앞에 공작이 있다? 이거는 헤라를 그렸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테나예요. 전쟁의 여신이죠. 그래서 항상 이 방패에는 메두사가 있어요. 그래서 방패가 있고 메두사가 있다? 전쟁의 여신 아테나구나.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그러면은 아포로디테구나.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미술관을 가신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눈에 구별하기가 너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파리스에게 이 3명의 여인이 옵니다. 사과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사과를 받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신이다. 이거 입증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파리스에게 먼저 헤라가 뭐라고 하냐? 네가 만약에 이 사과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아포로디테요. 파리스야, 네가 나에게 이 사과를 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에게 줄게. 아테나입니다. 전쟁의 여신답죠. 파리스야, 네가 나에게 이 사과를 주면 내가 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용기를 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3명의 여인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누구에게 사과를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100명 정도의 남성분에게 물어봤는데, 자, 1번, 2번, 3번. 약 100명 정도의 무작위,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학생까지 제가 물어봤는데 대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로 2번. 아름다운 여인을 주는 사람에게 사과를 준답니다. 어떠세요? 자, 그래서 진짜 파리스도 근데 아포로디테에게 사과를 줘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와이프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명의 여인들이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죠. 진짜 열 받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파리스의 사과가 왜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세계 3다의 사과에는 첫 번째로 이브의 사과, 파리스의 사과, 뉴턴의 사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이브의 사과, 하와의 사과죠. 헤브라임적 사고예요. 헤브라임적 사고. 파리스의 사과, 헬라니즘적 사고. 뉴턴의 사과는요, 근대 과학이죠. 근대 이성, 이성적 사고. 서양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인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들 영화나 책을 보면은 항상 성경적인 인물이 나오든지 성경적인 이야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리스 신화의 인물이 등장하든지 그리스 신화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근대 과학은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고 있죠. 야, 나는 기독교가 아닌데 내가 굳이 뭐 이거 알아야 돼? 하와, 이브, 가인, 아벨, 뭐 이삭, 야곱 이런 거 알아야 돼? 근데 몰라도 돼요. 근데 글로벌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책을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 이러한 등장인물이 나왔을 때 배경 지식이 없다면 쉽게 책을 넘어가거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겠죠. 반면에 내가 이걸 알고 있다면은 그 이야기나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나 영화가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헬라니즘도 똑같죠. 그리스 신화. 야, 나는 기독교인데 내가 다른 신들에 대해서 왜 배워야 돼? 유일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라고 하면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 로마의 배경 지식의 힘입니다. 이런 거를 몰라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소통하냐면 해외의 다른 여러 국가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양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세계의 사상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리스 사과입니다. 라오콘과 아들들의 왜 이런 작품이 나왔냐면, 우리 파리스라는 친구가 스파르타의 와이프를 데리고 트로이로 와버려요. 그러면은 그리스에서는 이제 연합체가 왕의 와이프를 뺏어갔기 때문에 함대를 몰고 트로이를 쳐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전장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이 트로이 성을 함락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게 이 목마를 앞에다 두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죠? 여기 안에 다 누가 여기 숨어져 있습니까? 군사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죠. 이럴 때 트로이 사람들은 야, 그리스인들이 놓고 간 거야. 야, 우리 이거 들여오자. 전리품이다. 근데 라오콘만 안 돼. 불태워버려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은 누가 이제 조급하겠습니까? 아까 삐진 사람 2명. 아테나. 가만히 보니까 얘 때문에 지금 일이 그르칠 것 같으니까 아테나가 뱀을 던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 뱀이 지금 라오콘과 아들들을 감싸고 있는 이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모습.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항상 빠짐없이 가는 곳이 미술관하고 박물관인데, 미술관에 갔을 때 이러한 조각품을 봤을 때 내가 이 배경 지식을 모르고 볼 때랑 내가 알고 이 조각상을 봤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작품은 우리가 그리스 당시의 신화적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지만 좀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 신화에는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죠.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자, 이렇게 보시면 뭐랑 똑같습니까? 이렇게 나이키랑 똑같죠? 누가 만들었냐면 대학생이 만들었어요. 자, 대학생이 이 승리의 여신 니케상을 보고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버렸죠. 이름도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단돈 50불에 팔아버렸어요. 50달러. 너무 안타깝죠. 이 친구는 분명히 고전에서 뭔가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 고전의 가치를 너무나 낮게 여겼죠. 지금의 나이키의 가치는 천문학적일 텐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비록 고전에서 갖고 올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이거의 진가를 모른다면 나에게 너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건축하면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 한 번씩은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자, 이 건물을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느끼는 점은 뭐냐면, 조화롭다. 안정적이다. 균형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걸 가지고 좀 위태한데? 좀 뭐가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건물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가 아니라 왜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둥을 지었을 때 멀리서 바라보면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홀쭉하게 보이겠죠.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홀쭉하게만 보인다면은 얼마나 좀 불안하게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그리스 하면 우리가 조화와 균형. 자, 이 두 단어 까먹지 마세요. 그리스 하면 뭐라? 조화와 균형.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는 조화와 균형을 엄청나게 중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 건물에 또 특징이 하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랑 비교할 건데, 이렇게 넓은 땅에 건물을 지을 때 단층밖에 안 돼요. 실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용성이 없죠. 보통 우리가 이런 땅에 건물을 지으면 한 3, 4층, 요즘 시대 때는 3, 4층의 건물이 올라갈 것 같지만, 단층. 그리고 또 스토아, 이게 열주라고 하죠. 기둥이 너무 많죠. 기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면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여기도 기둥이 있고 여기도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돗자리를 핀다고 해도 한 3팀? 4팀만 앉아서 이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장소. 그죠? 이게 중간에 기둥이 없어야지만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 기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용성과는 떨어져 있다.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 왜 아름답냐? 라고 할 때 황금 비율. 여러분들 황금 비율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1대 1.618대 1. 자, 1대 1.618. 1대 1.618. 이런 황금 비율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이 진짜 균형적이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비너스 상도 그리고 다비드 상도 그래요. 그리스 시대의 조화와 균형.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름다움.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아이클라우드. 어떠세요? 이게 유난히 편해요. 저는 이거 봤을 때. 왜 편하냐 살펴봤더니 이것도 1대 1.6, 1대 1.6, 또 이게 1대 1.6인 거예요. 골든 레이셔,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 비슷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따다다다단단 따다다다단단 따다다다단단.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좀 비슷하게 그렸는데 조화 균형이 좀 느껴지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좀 더 그려볼까요? 자, 우리는 비슷하게 그린다고 해도 1대 1.6, 1대 1.6의 비율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간단한 건데도. 이게 우리 스티브 잡스가 했던. 자, 그러면은 이제 로마 시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시대 건축이죠. 금방 제가 그리스 시대 때는 실용성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로마 시대 때부터는 실용성이 좀 강조돼요. 왜 그러냐면 벌써 층 개념이 나오는 거죠. 층.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이때 당시하고 차이점은 층 개념이 들어갈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러한 돔이 나와야지만 이제 층으로 될 수 있어요. 이 돔은 무게중심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층을 하나를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건축 양식이 바뀌면서 이제 실용성이 강조되는 게 이제 로마 시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축이 단층이다. 그러면 거의 그리스. 층 개념이 나왔다. 로마 시대 이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폰디가르도 수도교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자동차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이게 자동차인데. 자, 여기도 그러니까 무슨 개념입니까? 돔이죠. 이러한 돔. 로마 시대 때는 목욕을 많이 했다고. 공중 목욕. 기억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겠죠. 수도교예요. 그래서 수도교. 자, 두 번째. 이거는 로마 시대의 개선문과 이거는 나폴레옹 파리에 있는 개선문이에요. 두 개의 개선문인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의 개선문이고 이게 파리의 개선문인데, 여기가 좀 관리가 만약에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조명이 좀 좋다면은 이거랑 만들어진 시기가 비슷하다고 그래도 의문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랑.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로마 시대랑 지금 파리, 프랑스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건축의 변화는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플라톤 이후의 철학은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철학에서 말을 해요. 건축 양식은 로마 시대의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나중에 직접 가서 한번 봐보시면은 이 웅장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각상 하면은 이제 두 상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독재자고 하나는 황제예요. 제가 이거를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야, 독재자하고 황제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아? 라고 질문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독재자가 나쁜 사람 같아요. 황제가 좀 좋은 사람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독재자는 집정관이죠. 집정관은 공화정이기 때문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어요. 황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황제 자신에게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습니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독재죠. 근데 우리가 언어에서 오는 이 착각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 그래서 배경 지식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조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랑 가장 가까운 나라 3대가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초상화를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상화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겠습니까? 조각상이라고 할게요. 조각상을 만들 때 이런 조각상으로 만들겠습니까? 이런 조각상으로 만들겠습니까? 이런 조각상이면 여기에 팔자주름도 있고, 여기 눈가에 여기 주름도 있고, 미간에 주름도 있고, 여기 이마에 이런 주름도 있고, 보톡스도 아직 맞지 않았어요. 적나라하게 그냥 표시되어 있는 모습과, 자, 여러분들, 미소녀 같은 오똑한 코에 푹 들어가는 이 짙은 눈에 입모양, 주름살이 하나도 없는 이 아름다운 미소년 같은 모습. 오늘날의 그 뽀샵, 오늘날의 뽀샵을 연상케 하는 이 조각상으로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하면은 이렇게 만들겠죠. 이게 독재 권력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독재자를 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이 언어에서 오는 이때 독재자가 진짜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조각상을 봤을 때, 얼굴의 표정이 진짜 적나라하게, 주름살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독재자. 권력이 이 친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얼굴이 미소년처럼 엄청나게 잘 되어 있다. 뽀샵 처리가 다 되어 있다? 황제.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조각상을 구별하기도 너무 쉬울 거예요. 다음에 미술관을 가셔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재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도 더 잘할 수 있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사진 보면은 교묘한 게 하나가 있어요. 히틀러의 문화를 담당했던 겔베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항상 히틀러의 사진을 찍을 때 위에서 아래의 각도로 찍었어요. 위에서 아래의 각도. 위에서 아래.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눈높이가 이렇게 맞았을 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좀 더 높이 올라가야 하나? 자, 이렇게. 제 얼굴이 보입니까? 제 배만 보이나? 자.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존엄과 위엄.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 이게 기본적인 거. 모든 시민은 다 내 아래에 있다. 뭐랑 똑같습니까? 황제랑 똑같죠. 자, 코모도스, 헤라클레스입니다. 메두사를 잡으러 가기 전에 호랑이 탈을 쓰고 몽둥이를 들고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차이점이 하나 뭐 느껴지십니까? 메두사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데 싸우러 가는데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건조해요, 얼굴에 표정이.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라오콘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라오콘은 뱀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받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아버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들아 나도 죽겠다. 이 친구는 메두사랑 싸우러 가는데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심지어 헤라클레스는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도 고난 엄청나게, 헤라클레스 하면 고난의 연속이죠.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오면서는 그리스는 인간 중심이에요. 인성. 그렇기 때문에 얼굴 표정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로마의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오면서 점점 신성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더 이상 사람의 표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성에서 신성으로 점점 더 이상 인간의 중심을 다루고 싶은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자, 로마의 황자,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눈, 엄청나게 큰 코, 오똑한 코, 근엄한 입술, 아무 표정이 없는 이 모습. 여러분들 어떠세요? 더 이상 아무거를 찾아볼 수가 없죠. 인간인데 신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스 로마는 기본적으로 회화는 없고 조각상, 건축이 있는데 이 건축과 조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이 배경 지식 조금만 알고 있다면 내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갔을 때 좀 더 풍성하게 이 건축이나 조각상 또는 흉상 또는 두상 거기에 관련된 그림 같은 거를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거. 어떠세요? 배경 지식의 필요성을 여러분 느끼셨나요? 그러면은 오늘이라도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알스 신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 제우스나 뭐 헤라클레스나 이런 신들은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 따지면 어벤져스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화다, 신이다 이런 거에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의 그냥 영웅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자, 마지막으로 배경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4,000원, 2,800원, 3,400원, 3,900원, 3,600원, 5,500원, 3,000원, 4,500원이에요. 가장 비싼 게 여기 5,500원이네요. 자, 그러면 가장 싼 게 2,80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2,800원이 비싸게 느껴지십니까? 싸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보통은 다 그냥 그렇다. 2,800원. 그냥 그렇네. 라고 느껴져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도시락집인데 오봉 도시락이에요. 여기는 벌써 16,000원, 11,000원, 8,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6,500원, 8,000원, 이렇게 만원, 12,000원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제가 2,800원을 한번 끼워 넣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2,800원이 귀염둥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비싸게 느껴지십니까? 고만고만하게 느껴지십니까? 귀염둥이처럼 느껴지시죠? 똑같은 2,800원인데 여기서는 좀 중간이네. 여기서는 야 2,800원 엄청 싸네. 자, 뭐가 다릅니까?
깔려있는 배경이 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내가 배경 지식이 있으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거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너무나 어렵게 이해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메뉴판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사업하시려는 분은 메뉴판을 선정하실 때, 자, 내가 팔지는 않을 가장 비싼 금액의 제품을 하나 집어 넣는다면, 다른 가격을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쉽게 팔 수 있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문제를 드릴게요.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아, 그렇죠. 이제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답이 그래서 1이죠. 자, 생쥐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으며 한 번에 12마리 새끼쥐를 낳는다고 한다. 또 태어난 새끼는 생후 2개월부터 새끼를 낳는다. 지금 막 태어난 생쥐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다면 10개월 뒤에는 몇 마리가 되어 있을까? 자, 여러분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을 드릴게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